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기대라고. 미움은 아직 상대를 향해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이지만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혹은 아무 말도 없는 그 침묵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쓰린 적.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닌데 어딘가 허전하고 아린 그 감정. 우리는 그것을 서운함이라 부릅니다. 분명 크게 다툰 것도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떠오릅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미세한 어긋남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운함을 나쁜 감정이라 여깁니다. 성숙한 사람은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기대를 낮추면 서운할 일도 없다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기대를 완전히 거둔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감각해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이 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진심의 무게입니다. 서운함의 정체를 가장 선명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1801년 강진 유배지에 홀로 남겨진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운함이었습니다. 함께 뜻을 나누었던 벗들, 조정에서 어깨를 맞대었던 동료들, 그 누구도 소식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의 차가운 방에 앉아 그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밤마다 먹물을 갈면서 편지를 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초라해 보일까봐, 이미 잊힌 사람이 매달리는 꼴이 될까봐 붓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감정을 배신감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던 사람들이 나를 잊다니. 그러나 유배의 긴 밤이 지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고 또 바뀌면서 정약용은 자신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이라 불렀던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의 뿌리에는 아직 살아있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한 줄의 편지라도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 서운함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상대를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운함은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뒤 정약용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벗들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가 자신에게 의미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상대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연락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쓰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서운하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놓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감정을 숨기려 합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을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감추어진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한쪽에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터져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짜증으로, 이유 없는 냉담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으로. 상대는 영문을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묻지만 정작 본인도 그것이 오래전 삼킨 서운함에서 비롯된 것인 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흐르게 해야 맑아진다고.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삼키면 독이 되고 쏟아내면 상처가 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적당한 온도로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며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그대의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날, 그날이 진짜 이별입니다. 소리 없는 이별.
눈물도 없는 끝? 그렇다면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풍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쓸쓸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사이였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투지도 않았고 서로에게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며칠째 말이 없어도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울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을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하루에 대해 묻는 일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서운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가 아니라 공허가 있었습니다. 정양용은 이와 비슷한 관계를 유배지에서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진의 한 마을에 오래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마을 동쪽에, 동생은 서쪽에 살면서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서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이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서운함도 그리움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서로의 집을 오가지 않았고 누군가 아파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양용은 이 형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투는 형제보다 아무 감정도 없는 형제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서운함은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관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관계에는 소란이 없습니다. 다툼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할 뿐입니다. 그 조용함이 바로 관계의 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갈등이 관계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고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관계의 위기라고 여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은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 상대가 무엇을 하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다투는 사이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화해의 여지가 있고 대화의 실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사이에는 실마리조차 없습니다. 잡을 수 있는 끈이 이미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정양용이 유배 생활 중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벗들의 침묵에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유배가 5년, 7년, 10년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더 이상 아무에게도 서운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지가 오지 않아도 괜찮았고 누가 나를 기억하든 잊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양용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운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닫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서운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편안한 것인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말 자유인가?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포기였고 자유가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 안에 온기가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양용은 그날 이후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답장이 올지 알 수 없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쓴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자신은 아직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않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자 하나하나가 닫혀가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대들의 관계 중에도 이미 조용해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서운하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그대가 강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대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닫힌 길은 다시 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사라진 관계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귀찮은 감정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서운함이 사라지기 전에 그 감정이 가리키는 곳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서운함은 관계의 적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드는 걸까요? 서운함을 느끼는 것과 서운함을 말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건너지 못합니다. 느끼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운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 봐,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혹은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라는 체념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심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 역시 서운함을 삼키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조정에서 동료들과 뜻이 어긋날 때마다 정약용은 속으로 서운함을 느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학문으로 이름을 얻은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운하다는 말 대신 더 날카로운 논리로 상대를 눌렀고 마음의 상처 대신 머리의 승리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에서 이긴 뒤에도 마음 한쪽은 늘 허전했습니다. 이기고도 외로운 밤이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그 시절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한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던 날들, 벗에게 섭섭함을 감추고 웃었던 자리들, 아버지에게 한 번도 속마음을 보여주지 못한 세월. 그 모든 침묵이 쌓여 지금의 고립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은 것이 관계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서운함을 말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심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나를 귀찮아하면 어쩌나,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입을 닫게 합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기대를 드러내는 행위이고 기대를 드러낸다는 것은 거절당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둘째는 관계를 깨뜨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 부담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내가 지나치게 기대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며 감정을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밀어넣은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를 바꾸어 다시 나타납니다. 셋째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체념입니다. 과거에 서운함을 표현했다가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넘겨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침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약용 역시 이 체념을 경험했습니다. 유배 초기에 몇 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지만 실은 자신을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작고 부드러웠던 감정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서운함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냉소가 되고 냉소가 무관심이 됩니다. 그 과정은 너무 느려서 본인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상대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생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낀 것을 적절히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끼되 삼키지 않고 표현하되 공격하지 않는 것. 그 사이에 좁은 길을 찾는 것이 어른의 일입니다. 그대들 중에서도 지금 삼키고 있는 서운함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참고 있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는다고 사라지는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지금 부드러운 서운함일 때 꺼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딱딱한 원망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꺼내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잘못 꺼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표현의 방식이 잘못되면 서운함은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순간에 실패합니다. 서운함을 꺼내는 것까지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서운함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딸이 점점 연락을 뜸하게 하자 아버지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면 반갑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아버지의 말 속에는 보고 싶었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지만 딸에게는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딸은 전화를 끊은 뒤 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비난의 옷을 입는 순간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은 서운함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한쪽이 중요한 일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모임에서 그 친구를 일부러 빼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보복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같은 방식으로 되갚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서로의 행동으로 쌓여가며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았고 서운함은 침묵 속에서 오해로 변했습니다. 정약용도 서운함을 잘못 표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느낀 서운함을 학문적 논쟁으로 돌려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학식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배지에서 돌아보니 그것은 서운함을 우회한 공격이었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인 것은 학문적 반론이 아니라 인격적 모멸이었고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끊어졌습니다. 서운함이 잘못 표현되는 방식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난으로의 전환입니다. 나는 서운했어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왜 항상 그러냐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서운함의 주어가 나에서 너로 바뀌는 순간 대화는 감정의 나눔이 아니라 책임의 공방이 됩니다. 둘째는 냉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태도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표정은 차갑고 행동은 거리를 둡니다. 상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그 혼란이 또 다른 서운함을 만듭니다. 셋째는 폭발입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지금의 사안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상처가 쏟아져 나옵니다. 상대는 그 양에 압도되어 방어적으로 변하고 대화는 진흙탕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후반기에 깨달았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표현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서운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서운한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서운함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외로움이었을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붙이지 못하면 표현도 정확해질 수 없습니다. 서운함은 제대로 표현될 때 관계를 한 단계 깊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표현되면 관계를 허무는 무기가 됩니다. 같은 감정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건강하게 꺼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태도의 문제입니다. 서운함을 건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결심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운함을 말할 때 상대가 사과하기를, 행동을 바꾸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표현의 중심에 놓이면 서운함의 고백은 요구가 되고 요구는 압박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것과 마음을 강요하는 것은 다르다고. 전하는 것은 내 몫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의 몫이라고. 정약용이 유배 중반기에 가까이 두었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성실했지만 말이 적었고
스승에게 속마음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제자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했는데 제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며칠을 보냈습니다. 정약용은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서운함을 꾸짖음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부탁한 일이 부담이 되었느냐고.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듣고 싶다고. 제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스승이 실망할까 봐 두려웠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약용의 물음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문이었고 그 문을 통해 제자의 진심이 비로소 흘러나온 것입니다. 서운함을 건강하게 꺼내는 첫 번째 열쇠는 타이밍입니다.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 말하면 서운함은 분노의 빛깔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지나면 서운함은 이미 원망으로 굳어져 있어서 꺼내는 순간 상대에게는 느닷없는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한번 가라앉고 그러나 아직 생생한 그 사이. 정약용은 그것을 물이 끓은 뒤 한 김 식은 온도에 비유했습니다. 뜨거울 때 만지면 데이고 식어버리면 다시 데울 수 없다고. 두 번째는 주어의 문제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너는 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랬어? 너는 항상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는 자신이 재판을 받는 것처럼 느끼고 방어벽을 세웁니다. 대신 나는 이라는 주어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때 좀 서운했어. 나는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아쉬웠어. 주어가 바뀌면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에게 전달되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비난이 아니라 고백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의 전환입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목적이 상대를 바꾸는 것이라면 그 대화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뀌라는 요구를 받을 때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관계에 의미를 남깁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서운함을 전하는 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상대가 사과하든 하지 않든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관계를 향한 진심의 행위입니다. 서운함은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올바른 방식으로 꺼내는 사람은 관계를 살릴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면 됩니다. 서투른 고백이 세련된 침묵보다 관계에 더 큰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운함을 잘 표현한 뒤에도 관계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운함을 나누고 난 뒤에는 불편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불편함을 함께 견디는 과정이 관계를 진짜로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좋은 관계란 서운함이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편안하고 어색하지 않고 감정의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 같은 사이를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 18년 동안 수많은 관계의 흥망을 지켜보면서 갈등 없는 관계가 반드시 깊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운함을 함께 통과한 관계만이 진짜 단단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 곁을 오래 지킨 제자들은 처음부터 스승과 편안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스승 앞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일이 잦았고 때로는 꾸중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서운함을 겪고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 결국 정약용의 학문과 정신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함께 겪고 그것을 넘어선 경험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갈등 없이 순탄하게 지낸 제자들 중에는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서운해하지 않은 부부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거나 혹은 관계의 표면만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운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까우니까 기대하고 기대하니까 어긋나고 어긋나니까 서운합니다. 문제는 서운함의 유무가 아니라
서운함을 나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서운함을 서로 나누고 나면 처음에는 불편한 시간이 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없던 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시간이 관계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서운함을 나눈 뒤에 어색함을 함께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뼈로 경험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 다시 만난 몇몇 것들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서로 서먹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쌓인 서운함이 공기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다고, 연락하지 못해 미안했다고. 그 한마디가 나온 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함께 견딘 뒤에 나눈 이야기들은 예전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표면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심이 오갔습니다. 서운함은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서운함을 함께 통과한 관계는 그 전보다 깊어집니다. 서운함이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서운함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서운해도 괜찮은 사이, 서운하다고 말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사이.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대들의 관계 중에 최근 서운함을 함께 겪은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갈등 뒤에 회복이 쌓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서운함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운함은 항상 상대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운함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끝에는 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표면적으로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원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 내려가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기대, 자신의 결핍입니다. 상대가 내게 해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채워주지 못한 것을 상대에게서 기대했기에 서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후반기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벗들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깊이 살펴보니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서운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좀 더 일찍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기대만을 앞세웠을까? 왜 나는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했을까? 벗들을 원망하는 마음 밑에는 자신을 향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회를 직면하지 않고 상대 탓으로 돌리는 것이 서운함의 가장 깊은 함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서운하다는 감정은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내가 외로운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가 불안한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정약용은 이런 생각을 경계했습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관계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느냐가 관계의 결을 결정합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기술을 아무리 익혀도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으로 쓰면 그 기술은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서투르게 표현하더라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탕에 있다면 그 서투름조차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정약용이 만년에 도달한 관계에 대한 깨달음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서운함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은 자신의 욕구와 결핍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상대의 서운함도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 없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들도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서운한 것은 정말 상대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채우지 못한 무언가를 상대에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서운함은 상대를 향한 원망에서 자신을 향한 이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이면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의 성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격이 아니라 성찰이 되고 원망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완벽한 관계란 서운함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서운함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서운함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안내자. 서운함은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것은 1818년, 그의 나이 57이 되던 해였습니다. 18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살아있는 이들 중에도 다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서운하다는 것은 상대가 아직 내 곁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떠난 사람에게는 서운함을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움만 남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먼저 떠난 것을 생각하며 살아있을 때 서운하다고 한마디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은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그리고 회피한 대가는 영원한 미련이었습니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물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쓰린 적이 있느냐고. 그 질문을 지금 다시 꺼내봅니다. 그대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아직 그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닫혀 있다면 서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서운함은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것,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꺼내는 것, 서운했다고 조용히 고백하는 것. 작은 행동 하나가 닫히려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후회되는 것은 했던 말이 아니라 하지 못한 말이라고. 표현한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깊이가 되지만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된다고. 그대들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서운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서운함이 사라져도 괜찮은가? 이 사람이 내 삶에서 완전히 멀어져도 괜찮은가? 만약 괜찮지 않다면 지금이 그 마음을 전할 때입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관계에서의 내일은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나쁜 감정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관계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체온이 느껴진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차가워지기 전에, 굳어버리기 전에 그 온기를 느끼고 있을 때 손을 내미십시오. 결국 남는 것은 함께 서운해할 수 있었던 사람뿐입니다. 완벽했던 관계가 아니라 서운함을 나누고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그 사람.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지금 서운한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들고 계십시오.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